예, 이번 시간은 복지 국가가 빈곤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공적 직질이 클수록 빈곤율이 낮게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가 빈곤율이라고 했을 때 빈곤율은 흔히 가구소득 기준으로 해서 가구소득 기준이고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수를 전체 가구 수 나눈 값이 바로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차별적인 빈곤 감소 효과를 가지고 이건 당연히 복체제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죠.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데이터는 85년과 2015년도 거의 한 30년 동안의 그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여기에 따른 빈곤율 감소 효과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연구를 인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때 네, 보면 아시겠지만 뭐 삼인주의 및 유럽 대륙국가 빈곤 감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자유체제는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물론 뭐 이것들은 공직출의 크기, 조세 구조, 사회보장 제도의 어떤 구조의 차이, 그러니까 한 사회 사회보장 제도가 보편적 급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또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선별적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등의 차이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SB 앤더슨의 어떤 탈상품화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소득 대출이나 관대성, 포괄성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복체제별로 빈곤 감소 효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게 이제 각 체제별 빈곤 감소의 추세를 보여주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연구인데요. 최근의 연구죠. 이 중에서 이게 공저 세 사람이 공전데 그 중에서도 이 에브린 슈스테판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존 스티븐스이고 에블리 슈브 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어떤 학자들이죠. 학자들이 엘라이스트라고 하는 룩셈부르크 인컴 스타디가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국제적으로 비교복지 국가학자들이 많이 쓰는 그런 대표적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도 뭐 이 데이터를 통해서 페이퍼를 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만 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최근에 그 각 체제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한 그런 어떤 논문이고 또 그런 어떤 차이를 유발한 그런 속성이 뭔지 요인이 뭔지를 분석한 페이퍼인데요. 이걸 보시면 역시 이제 85년과 2015년도 시장소득에 따른 빈곤율이죠. 빈곤율이 각 체별 이 분석에서 체제는 4개의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BNDS는 이 유럽 대륙 국가를 이렇게 통합해서 다루지만 여기서는 남부 유럽과 기타 유럽 국가를 분리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가 시장 소득, 요거는 가처분 소득에 대한 빈곤율, 즉 조세와 그리고 이전 소득을 반영한 가처분 소득에 따른 빈곤율이 되겠고 이것은 뭐 아시겠지만 뭐 유럽 각각의 체제와 각각의 체제에 따라서 시장소득 빈곤율과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비율을 차이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58.60이나 60.40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사실 이게 14.9를 빼서 10.9에서 5.8을 빼서 정도로 나눈 비율이 아니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이게 좀 비어 있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통해서 연도별, 그러니까 패널 데이터를 구성한 것인데 여기저기 좀 비어 있는 어떤 나라는 몇 년도 데이터가 있고 어떤 나라 몇 년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이게 감소율을 빈곤 감소 효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우리가 산술적으로 좀 계산한 거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5년도 그런 기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5년 시점에서 빈곤율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2015년대는 이제 어느 국가든 할 것 없이 다 빈곤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불평등이 그만큼 최근 들어서 최근 수십 년을 걸쳐서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것인데 시장소득 기준에서도 그렇고 가점소득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점소득에서도 빈곤율이 이전보다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세대별로는 역시 뭐 노르딕 국가와 유럽 대륙 국가의 빈곤 감소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빈곤율은 빈곤 감소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복지국가 이중의 역할, 우리가 빈곤 감소 효과 또는 뭐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라고 했을 때 복지국가 또는 자유보장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이중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니콜라스 바와 같은 예전에 소개드렸던 경제학자는 여기 피기뱅크 그러니까 피기뱅크 피기뱅크와 로빈후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피기뱅크라고 하는 수평적 재분배를 가리키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실업, 질병, 장애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가리켜서 피기뱅크라고 하는 것이고 로빈후드는 부자에서 빈자로 그야말로 재분배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직적 재분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리켜서 로빈후드 뭐 기능이다, 로빈후드 효과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 복지국가의 빈곤의 감소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회보장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사회보험제도의 프로그램이 상당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는 불가피하게 수익적 재무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인가 하는 것은 또 각국의 사회보험 제도 디자인과 관련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피기뱅크의 어떤 효과, 피기뱅크와 관련해서 또 흔히 쓰이는 용어가 마태 효과, 그러니까 기독교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어를 빌려서 마태 효과라고 하는 매튜 이펙트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그런 어떤 뭐 마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태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그런 가르쳐서 이것을 특별히 마태 효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데이터와 통계 도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가장 최근에 또 OECD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요것은 역시 동그라미는 이제 전체 빈곤율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마름모꼴은 아동 빈곤율을 가리키는 것이고 X표는 노인 빈곤율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죠.
일단 한국을 보면 한국이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역시 뭐 노인빈곤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어떤 노인빈곤율이 거의 여기서는 뭐 40한 4% 정도로 되어 있는데 뭐 상당히 노인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그 중요한 원인 역시 노령연금 제도를 실시한 도입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또 도입된 노령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또 노령연금의 급여도 사실은 그다지 크지 않은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일반 빈곤율도 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역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건 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타 나라는 한번 보시면 뭐 유럽 선진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 이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빈곤율이 아동 빈곤율이든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국가분들이 바로 유럽 대륙의 선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뭐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지출의 비율이 큰 나라가 아동 빈곤율이 낮다는 뭐 대략 상식적인 그런 어떤 것을 보여주는 그럼 요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GDP 대비 공적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출의 비율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쪽 Y축은 아동 빈곤율이죠. 아동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럽 선진 국가들은 대부분 사실 이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네요. 한국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출 비율이 떨어지지만 아동 빈곤율 자체는 뭐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어떤 나라들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체제별 각 국가별 차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인데요. 이것도 이제 아동 빈곤율이죠. 이거는 시장 빈곤율이고 이거는 가처분 소득 재분배 이후의 빈곤율이 가처분 소득 빈곤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덴마크가 가처분 소득 이후에 빈곤 감소 효과 83%, 스웨덴 69%, 프랑스가 유럽 대륙 국가에 속하긴 하지만 가족 복지는 꽤 잘 돼 있는 나라들이 속하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출산율이 꽤 높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것은 또 가족 유형과 또 소득자의 어떤 수에 따른 아동 빈곤율 이것도 체제별 특징, 나라별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부모가 있으면서 소득자가 없는 경우의 빈곤율이에요. 보시면 역시 이제 프랑스나 유럽 대륙과 미국은 같은 시장자유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사례에서 무려 78%가 빈곤율인데 역시 이쪽은 덴마크, 스웨덴은 불과 10몇 프로 되지 않죠. 부모가 있으면서 한쪽만 소득자인 경우는 뭐 유럽 대륙 국가와 노르딕 국가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꽤 높게 나타나죠. 31%입니다. 요건 뭐 두 부모 모두가 그러니까 소득자일 경우에는 뭐 체제별 차이가 사실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상당히 싱글 페어룸이 그러니까 한부모 가구이면서 소득자가 없는 이런 케이스는 역시 미국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곳이고 프랑스도 영국도 꽤 지원을 하는 그죠 케이스고 스웨덴은
예, 스웨덴은 좀 상당히 빈곤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같은 독립 국가이지만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예, 덴마크는 뭐 22%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건 덴마크가 좀 예외적으로 사실은 이 사회 부조, 공적 부조 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 현상을 보여주는 스웨덴은 사실은 공적 부조 제도 그다지 관대하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수급 자격도 좀 엄격한 나라거든요. 이런 차이를 반영하는 현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 복지과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한 대표적인 측도는 지니계수죠. 지니계수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지니계수 값이 0이면 완전 평등 상태가 되겠는데요. 이걸 한번 알기 쉽게 이게 지니계수를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사실은 가장 빈곤한 그런 어떤 가구를 배치하고 맨 오른쪽에 가장 부유한 가구를 배치해서 그렇게 해서 누적적인 그런 어떤 부의 분포를 그린 그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 면적이 되겠죠. 요 면적. 요게 로렌츠 커브가 되겠습니다. 로렌츠 커브와 요 45도 직선을 직선의 요 면적이죠. 요 면적을 전체 삼각형 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진위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로빈후드 인덱스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되겠는데요. 특히 나중에 뭐 우리나라 데이터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진위계수를 측정한 그런 어떤 데이터를 보면 역시 다 이제 통계 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사실은 표본 데이터죠. 표본 데이터인데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은 가계 동향 조사였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11,300가구 대상으로 해서 각 가구 작성한 가계부를 취합해서 조사한 것이고 세진위 개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가금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조사원이 패널을 구성하고 있는 2만 가구를 정규 찾아서 대면 조사하는 거예요. 정확도가 사실은 이게 더 높죠.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정확도 높긴 하지만 역시 이게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역시 고소득자가 정확하게 자기 소득을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지 않는 한계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계 동향조사보다는 가계 금융복조사가 더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고 따라서 진위계수도 더 높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고려를 해서 우리 진위계수의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복제 지출과 불평등 간에는 역시 이제 부적인 네거티브한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은 뭐 상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지만 다만 사회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불균 감소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뿐이죠. 그래서 에스핑 앤더슨과 마일스라고 하는 학자가 뭐 예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회출이 10% 증가하면 불평등이 1% 감소한다. 이렇게 이건 뭐 회계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복제의 크기는 나라별 재분산의 25%를 설명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몇 개 국가는 아웃라이어죠. 회계선에서 꽤 벗어나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이런 나라들이 사실 좀 아웃라이어 예외적인 그런 국가들에 속하는 나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회출의 규모보다는 복지국가의 제도적인 구조가 사회계층화에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복지가 재무 효과라고 했을 경우에 조세보다는 역시 공적인 현금 지출, 캐시 트랜스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최하계층으로 재무의 정도는 매우 편차가 크다. 이것도 뭐 좀 이따 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뭐 3인지 복지국가들이 가장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수국가들은 중간,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가장 불평등한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역시 최근 들어서는 불평등이 모든 국가에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뭐 가촌소득의 진위의 수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 예. 요것은 요걸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진위계수, 요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얘가 역시 이제 조세와 이전 소득 이전적, 여기 요거는 역시 시장 소득에 따른 진위계수가 되겠고, 요것은 조세와 이전 소득을 고려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진위계수로 측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역시 이제 뭐 그리고 그 불평등 감소 효과,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과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크기가 여기에 이렇게 이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에 따른 불평등 감소 효과가 상당히 미약한 나라에 속하는 것이죠. 가장 큰 나라들이 있죠. 선진 국가들이 되겠습니다. 요 비율, 그러니까 요게 요것을 이제 여기 표시를 한 것이죠. 요 크기를 표시를 한 것이죠. 여기 가장 큰 나라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워킹 에이지 포퓰레이션이니까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역시 연금은 여기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역시 실업급여는 여기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옷이 각 국가별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급여의 현금급여, 현금 이전 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푸른 막대 그래프는 이게 하위 20%였던 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이전 소득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 중에서 이전 소득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고, 요것은 전체 시장 소득에서 이전 소득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걸 보시면 뉴질랜드가 상당히,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부족형 복지국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 20%에서 이전 소득이 갖는 비중은 상당히 크죠. 하지만 전체적인 크기, 그러니까
구조형 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전체 이전 소득이 전체 시장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 자체는 낮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진국가는 뭐 대체로 뭐 이게 이제 아마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덴마크는 대체로 이제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죠. 선진국들이 이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여기에 분포가 되어 있고 좀 그렇습니다. 하나 그 또 특징적인 것은 전체 시장 소득에서 이전 소득 차지하는 크기는 꽤 사실은 그 비율은 크지만 하위 10%에게 돌아가는 이전 소득 크기는 작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스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부 유럽 국가들이죠. 남부 유럽 국가들은 전체 시장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전 소득의 크기는 꽤 큽니다.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과대한 연금 제도 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과대한 연금 제도가 역시 이제 대개 뭐 정규직들이 사실은 정규직들이 되게 그 혜택을 입게 공무원이나 또 정규직들이 그러니까 보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금 제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들인데 그게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들 남부 유럽 국가들이 하위 20%를 대상으로 이전 소득의 크기가 비율이 적은 것은 역시 공적부수 소득이 제대로 발전되어 있지 않은 현상을 보여주는, 그래서 좀 기형적인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은 역시 이제 전체 시장 소득에서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크기는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은데 하위 10%를 대상으로 해서 제공이 되는 복지 크기는 한 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OECD 데이터에서 OECD 평균을, OECD 각국의 평균을 구성한 것인데, 요것도 보면, 요거 풀막대는 이전 소득이 되겠고, 요것은 녹색은 사회보장세와 개인소득세를 합한 그런 어떤 게 그것을 전체 가처분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뺀 것이죠. 트랜스포에서 공적 이전 소득에서 말하자면 조세를 뺀 그런 어떤 게 요 크기가 되겠습니다. 요 크기가 각각의 소득 10분위 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역시 상위 10% 소득 집단에서는 역시 이제 뭐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합한 조세는 꽤 많이 부담하면서 이전 소득 자체는 뭐 훨씬 적은 것을 보여준 OECD 평균적인 그런 어떤 크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각 좀 체제별 또는 각 국가의 또 이 특징은 뭐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역시 소득 10분위 별로 이전 소득을 했을 경우에 이전 소득을 좀 구분해서 역시 사회보험 및 보험 제도에 따른 이전 소득과 보편적인 이전 소득 그리고 공적 부조에 따른 이전 소득 대표적인 게 역시 뭐 공직수생활 보장제도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공적 부조 제도가 되겠지만 또 다른 이전 급여들도 몇 개 좀 있습니다. 유럽 같으면 이제 주택급여들이 대표적인 이전 소득이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특히 LIS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룩셈부르크 소득 인컴 스타디에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한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보편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런 에, 이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추측을 한 것인데요. 기초연금 제도, 그러니까 엘라스 데이터에 나오는 변수된 설명을 보고 제가 추측한 것인데, 기초연금 제도, 아동수당, 가족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 어, 또 기타 또 상층만의 수급자격을 제한한 급여도 여기서만 보편적인 이전 소득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요게 이제 일종의 소득 조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세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뭐 예, 여기서는 개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가 피용자가 부담한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그런 어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되고 위에 보시면 역시 예 역시 21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역시 보편적인 예, 뭐 보편적인 각 소득 집단별 역시 보편적인 이전 소득과 사회보험 제도에 따른 이전 소득 또 상부조 역시 이제 합의 소득 집단이 역시 상부조가 아닌 공적인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인데요. 역시 중간계급, 그러니까 재분배 이후에 중간계급이 이 중간계급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보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것인데, 중간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기서 저소득 가구는 역시 하위 20%를 포함시키고 중간계급은 하위 40%, 60%, 80%까지 포함시켰네요. 역시 이게 5분위 소득 집단을 각각 20%씩 구분해서 이렇게 고소득 가구는 상위 20%의 가구만 여기서 고소득 가구로 그렇게 측정을 그렇게 데이터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 각 국가별 역시 흥미로운 게 역시 이제 고소득 가구가 역시 가장 큰 요게 이제 이게 이 일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예,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 보시면 단순한 차이는 아니고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예, 역시 뭐 스웨덴 역시 많은 나라에서 역시 뭐 상위 10%는 역시 시장소득이 그러니까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전 소득에 따라서 역시 시장소득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것이고 가장 큰 어떤 하위 20%가 역시 이제 이전 소득에 따라서 가장 혜택을 받는 나라와 그리고 중간 계급이 에, 에, 어느 정도 중간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보면 뭐 이런 나라들이네요. 예, 예,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중간 계급이 상당히 혜택을 받는 그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요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는 중간 계급이. 덴마크는 상당히 중간 계급이 혜택을 받는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핀란드도 꽤 혜택을 받는 나라. 유럽 대륙 국가들은 꽤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죠. 여기 독일이. 우리나라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저부담
저주출 국가답게 뭐 고소득 집단도 약간 뭐 손해 본다는 비유는 그렇지만 약간 뭐 감소하고 약간 감소하고 그리고 중앙계급은 또 약간 혜택을 보고 특히 하위 20% 집단은 약간 혜택을 보는 그런 어떤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어떤 데이터인데요. 이것도 엘라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역시 각 체제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의 역시 각 이전 소득의 크기를 각 10분의 1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데이터죠. 그래서 노립국가 중에 덴마크, 유럽 대권 독일, 남유럽 국가는 이탈리아, 그리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각 소득 집단별로 보편적인 이전소득,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이전소득, 그 사회부족, 즉 부조형 이전소득,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개인 소득세를 제외한 여기서 PIT라고 하는 Personal Income Tax니까 개인 소득세를 제외한 그런 어떤 순전한 어떤 net transfers 그걸 표시한 것인데 역시 각 나라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덴마크는 개인 소득세를 가위 집단도 꽤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으면 보편적인 급여는 거의 상위 소득에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편 이전 소득 자체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없다는 사실을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더 재무 효과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체제별로 이전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